저는 당연히 애플은 놀라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이 AI 소프트웨어 혹은 AI 활용된 서비스나 어플 등을 자극할 내용으로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결국은 애플의 온디바이스 AI란 말이죠. 애플 9월에 이제 계절성 때문에 애플도 9월달 주가는 별로 좋지 못했다. 사실 지금 본부장님은 계속 이제 큰 패러다임과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옆에서 질문을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해요? 이번 달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조금 민망하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투자자는 이게 궁금하긴 하니까요. 애플의 이번에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평가 또 관전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애플을 보고 있으면 이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애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올해를 조금 기대를 높이고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 비전 프로가 나왔었고, 그 비전 프로가 뭔가 해줄까? 뭐 이런 기대 좀 하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실패로 끝났고, 뭐 실패는 아니고요. 어쨌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비전 프로보다도 메타 쪽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불편하다고. 그래서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인터넷을 인터넷 온띵화 시키는 데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 그리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부분도 보시면 과거에는 애플 폰을 팔아서의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애플 폰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게 전체 수익의 절반인 거죠. 반반인 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그러니까 제가 애플이 그걸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데 뭐 지금 뭐 벅셔 해서웨이에서 뭐 많이 팔았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이 아이폰 16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그 온 디바이스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지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디테일하게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뭐 OS 업데이트 있을 거고,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많이 있을 거고, 결국은 어떻게 AI를 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번 해본 기업이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출의 절반을 이쪽에서 내봤으니까 인터넷에서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왜냐하면 아이폰 16이 팔릴 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팔려야지만 이게 디바이스를 까는 거니까, 이게 하드웨어를 까는 거고, 요걸 이용해서 AI를 써야 되는 거니까 뭐가 들어갈 건지,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것들이 들어올 건지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과거에 보시면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매출을 제대로 벌어들이는 쪽이 광고 쪽인 거거든요. 다른 어떤 빅테크들을 보시더라도 뭐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뭐 애플이든 페이스북, 옛날에 페이스북 지금 메타든 다 보시면 상당히 광고 수익이 커요. 그죠? 요거 관련된 부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플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른 기업들도 이 광고를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9월 9일이 중요한 날이죠. 그렇게 실망을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뭐 저는 당연히 애플은 놀라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저희가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각 산업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 안 한 기업이 바로 테슬라예요. 테슬라도 테슬라가 자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FSD도 있고 뭐 ESS, 전기차 혹은 로보택시 뭐 너무 많아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 10월 10일에 로보택시 공개 예정이고요. 가정용 로봇 내놓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테슬라와 관련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디바이스죠. 그러니까 AI를 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로봇도 AI를 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테슬라 자동차도 팔릴 거고 로봇도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AI를 얼마나 잘 실현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결국은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제일 많이 쌓아가고 있는 게 테슬라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뭐 전기차라든지 로봇 산업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저희는 뭐 최소 한 8%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 전체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뭐 신재생 에너지와 연결시켜서 뭐 본다면,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 재생에너지 쪽도 하죠. 뭐 재생에너지 쪽을 한다라는 게 뭐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ESS 쪽을 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전력 부분에 있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더하면 15%. 예, 그래서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여기에 이제 로봇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뭔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좀 의구심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는 하진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 정말 그게 매출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겠고, 뭐 로봇자가 들어가지만 로봇 택시가 나오면 그것도 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이런 관련된 쪽에 15% 정도는 포트폴리오상 좀 들고 가는 게 적절하다. 예, 그리고 물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쪽만큼은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뭐 저는 의구심이 없고요. 이 AI 시대에 대한 의구심도 저는 없다 보니까 5년 뒤가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네, 저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AI를 뭔가 어떻게 쓰고 있을 겁니다. 그니까요. 지금은 사실 이제 챗GPT 외에는 개인들이 쓸 수 있는 좀 대중화 AI 이런 게 아직은 부족하지만 분명히 빠른 속도로 조만간 엣지 디바이스에 탑재된 AI를 저희가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네. 그 성장성에 베팅을 해서 관련한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재편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내 투자자분들을 고려한 질문도 하나 네. 고민을 하다가 네. 그러면 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데 왜 국내 반도체는 마치 끝난 것처럼 외국인의 패대기 매도를 막고 있는지, 뭐 물론 삼성전자에 좀 집중이 된 매도긴 합니다만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M사에서 나온 리포트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Winter is coming. 네, 그때도 참 어려운 힘든 기간을 1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제법 긴 기간 동안에 한마디로 얻어맞았죠. 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리포트의 Winter's Coming 리포트와 피크를 준비하자 리포트의 차이점은 Winter's Coming은 너무 거의 이제 조정이 오기 바로 전에 나왔던 거고 사실 피크 카밍은 이제 내년도 1사분기, 2사분기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개분기라고 분기 했죠. 뒤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벤트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하나의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우리가 이제 AI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HBM인데 왜 삼성전자가 HBM을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에 공급을 못했느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 이제 한다고는 하지만 네. 문제는 못했었다라는 게 문제죠. SK하이닉스는 벌써 1년 반째 하고 있는데 뭐 아니면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왜 이제야 여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대체안이 있냐? 뭐 누가 만들 거냐? 그죠? 예, 뭐 어디 있어요? 뭐 마이크론이 할 건가요? 뭐 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쫓아오는 속도가 뭐 그렇게 빠를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참 다행이다. 예, 그 시장 점유율을 이 반도체 쪽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이클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여전히 이 AI 하드웨어 서버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고 늘려나가야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중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전체 시장의 몇 프로나 될까요? 넉넉 잡아 70%? 맞아요. 네. 오. 그러니까 네, 거기가 지금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젠슨 황이 소번 얘기를 하죠. 소번 AI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사실 가장 많이 쫓아오는 데가 중국이고요.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한 3분의 1? 근데 그것도 너무 빠르다고 미국에서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계속 누르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쫓아오는 게 점점 더 느려지고 있고요. 그 또 요번에도 나왔잖아요. 이제 뭐 수출하지 말라고. 아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빠진 거 이유 중에 하나가 HBM을 중국에다 수출 못하게끔 하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 간의 싸움도 될 수. 왜냐면 이게 앞으로의 먹거리거든요. 다 아는 거죠. 네. AI를 쫓아갔느냐 못 쫓아갔느냐, AI의 1등 국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장기적인 미래가 정해집니다. 제가 이 강연을 거의 한 6개월 전에 AI 컨퍼런스에서 했었는데 한국이 지금 쫓아가는 속도가 늦어요. 너무 느리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더 빨리 더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도 어쨌든 더 빨리는 제가 바라는 마음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쫓아가는 국가 중에서 그나마 중국과 우리나라, 대만 뭐 쫓아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요 산업, 뭐 패러다임 우리가 알아둬야 될 좀 본질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걸 얘기한 것 같아요. 주요 빅테크 산업들 그리고 뭐 FMC. 근데 그 외에도 뭐 요즘에는 BOJ 이슈도 중요할 것 같고 대선 불확실성도 있고 이래서요. 좀 본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시장에 이제 저희가 째려보고 있어야 되는 관점 포인트 그리고 9월의 전략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투자를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다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몇 월 달은 뭐 어떻고, 몇 월 달은 어떻고를 잘 안 하다가 요즘에 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언급은 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게 저는 뭐 이해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렇지만 뭔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에 있어서는 들여다봅니다. 디테일하게. 그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대선이 일어나고 나면 큰 법안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다 아시겠지만 IRA 법안이라든지 뭐 반도체 법안이라든지 뭔가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업종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제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건 모르는 얘기지만 법인세를 어쨌든 올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8%까지 올린다. 지금 21%입니다.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영향이 있어요. 아주 큰 폭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S&P 500의 자기자본 이익률을 약 2.3%포인트 깎아먹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의 ROE 자기자본 이익률을 약 2.7% 정도 깎아먹습니다. 그럼 이제 그 숫자는 최소 1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의 10% 이상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진짜 해리스가 당선이 되고 그걸 또 통과시키고 그래서 실행이 2026년부터 시작이 된다. 어쨌든 2025년까지는 있어요. 이게 계속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제 2026년부터는 이게 이제 만기가 되니까 그 법안이 이제 끝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때는 아마도 이 올라갈 수 있는 매력도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주는지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미국의 S&P 500은 한 16%포인트 그리고 나스닥은 한 17%포인트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시키고 장기적인 어떤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행인 거는 그래도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S&P 500 기준으로서 뭐 연간 한 1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스닥 기준으로서 연간 한 뭐 15%에서 뭐 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 요 정도로 깎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안도는 합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지켜봐야죠.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뭐 대응을 해야 되냐? 결국
9월 달은 이벤트가 많죠. 네, 18일 날 이제 금리 인하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기에 맞물려서 어느 정도의 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는 건 당연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는 건 맞다. 그래서 저희가 빅테크 쪽에 좀 줄이고 금리 민감한 주택 건설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안에서 하드웨어를 좀 줄이고 소프트웨어를 좀 늘리고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성장주, 가치주 8대2 전략을 펴고요. 그 안에서 IT 쪽이 60%나 되지만 그 안에서 또 이제 분리를 했었을 때 뭐 정말 좀 더 먼저 나아가고 싶은 분은 반반, 하드웨어 반, 소프트웨어 반.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6대4 정도가 맞지 않을까. 하드웨어 6, 뭐 소프트웨어 4, 뭐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좀 구성을 해 놓으시고 연말까지 좀 그냥 쭉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 내에서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등의 이제 투트랙 전략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좀 적정하게 잘 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큰 그림과 시장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다뤄주셨네요. 오늘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